한 번에 끝내는 세계사. 시마자키 스스무 지음, 최미숙 옮김. 북라이프. 제1장. 지도자를 파악하면 세계사를 알 수 있다. 1. 고대 중국의 황제. 고대 중국 사회에서 군주를 일컬었던 칭호에는 위로부터 제, 왕, 공이 있다. 제는 야심만만한 군주가 스스로 칭한 호칭이고, 은나라와 주나라 군주들의 호칭은 대체로 왕이 일반적이었다. 춘추시대에는 주나라 왕의 권력과 권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공이 제후들의 관리자 역할을 담당했다. 춘추시대 초반만 해도 왕은 주나라 왕 한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중반 즈음에는 양쯔강 중류 지역에 나라를 세운 초나라를 필두로 양쯔강 하류 지역의 오, 월의 군주까지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고 나서면서 중화의 땅에 많은 왕이 난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전국 시대에는 패권을 겨루던 제후들이 도태됨과 동시에 황허 유역의 군주들도 왕을 자칭하며 전국 칠웅, 진, 초, 제, 연, 조, 위, 한 이라 불리는 7나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맨 처음으로 특기할 만한 인물은 진왕 정이다. 그는 다른 6나라를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기원전 221년에 천하통일을 이루었다. 영토는 은, 주나라 때보다 크게 확장되어 현재 중국 고유 영토의 원형이 되었다. 또 그는 현재로 이어지는 한족 문화의 원형을 구축했는데 나라마다 제각각이던 화폐, 도량형, 문자의 서체, 수레의 규격 등을 통일했다. 나아가 서쪽의 이민족 출신이던 진나라 백성들을 중화의 정식 구성원으로 삼으며 공통적인 한자 문화권 아래 새로운 중화민족의 틀을 만들었다. 진왕 정은 군주의 칭호에 대한 생각도 남달랐다. 그는 기존의 제나 왕을 대체하는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룬 자신에게 어울릴 만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중신들의 제안을 참작하여 진왕 정이 결정한 칭호는 황제였다. 황이라는 글자에는 반짝반짝 밝게 빛나는 모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황제는 제보다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호칭으로도 가장 적합했다. 그는 스스로를 시황제라 칭했다. 하지만 철저한 법치주의를 강행했던 진왕조는 시황제 사망 후 곧바로 무너진다. 잠깐의 혼란기를 거쳐 새롭게 한 나라가 탄생했다. 유방은 진시황의 시정방침을 부정하면서도 황제의 칭호는 그대로 이어받아 한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었다. 유방은 건달 출신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배포가 크고 적재적소의 인재를 사용하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난세를 평정할 수 있었다. 그는 통 크게 공신들을 각 지방의 왕으로 봉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황제 직속 중앙군을 약화시켜 북방 민족인 흉노와의 싸움에서 참패를 초래한다. 이후 한 왕조는 흉노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시기를 겪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타개하려고 애쓴 인물이 제6대 황제 경제였다. 제후 왕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5초 7국의 반란을 진압하며 한 왕조의 지배체제는 군국제에서 군현제로 재편된다.
이러한 땅 고르기 작업이 끝나고 즉위한 황제는 제7대 무제이다. 무제는 직접 정사를 다스림과 동시에 흉노에 대한 공세를 퍼부으며 거듭 승리했다. 그 과정에서 서역과 교류가 시작되었고 황허의 범람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 등을 중심으로 한 한인들을 집단 이주시키기도 했다. 한 무제 시대에는 황제를 천계의 최고신인 천재의 대리인, 즉 천자로 여기는 인식과 혁명론이 정착되었다. 혁명은 천명이 바뀌다, 천명을 새롭게 하다 라는 뜻으로 이를 위한 방법에는 방벌과 선양 두 종류가 있다. 방벌은 덕을 잃고 악을 행하는 군주는 무력으로 내쳐도 거리낌이 없다는 관점이고, 선양은 부덕한 군주가 덕이 있는 인물에게 재위를 물려주는 것을 천명이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20세기 신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답습된다. 2. 로마 제국의 황제. 도시국가로 시작해 왕정과 공화정을 거쳐 제정으로 나아간 로마는 마침내 지중해 일원을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발돋움했다. 로마가 도시국가로 건국된 해가 기원전 753년, 고대 로마 최후의 제7대 왕 타르퀴니우스가 추방되고 공화정이 이횡된 해가 기원전 509년이다. 지중해 연안에 자리했던 도시국가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와 포에니 전쟁을 벌이는 한편 평민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자영농이 몰락했고 기원전 130년대부터 내란 1세기에 진입한다. 이후 로마에서는 수많은 무산시민, 토지 등 재산을 갖지 못한 빈민층의 의식주 걱정을 덜어주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그라쿠스 형제의 비참한 최후, 스파르타쿠스의 난, 율리우스 카이사르, 마그누스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를 중심으로 한 제1차 삼두 정치, 카이사르의 독재화와 암살, 제2차 삼두 정치 등 어지러울 정도로 정세가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내란의 종지부를 찍고 초대 황제로 등극한 이는 카이사르 조카딸의 아들인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였다. 그는 카이사르나 군사경력 면에서 우세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는 달리 클레오파트라에게 매료되지 않았다.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 귀족으로 구성된 의회로부터 존엄한 자를 의미하는 아우구스투스의 존호를 부여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때 옥타비아누스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가 사망했을 때의 공식 직함은 다음과 같다.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폰티펙스 막시묵스, 최고사제, 집정관 13회, 임페라토르 환호 21회, 호민관 직권 행사 37년, 국부. 이들 중 라틴어 임페라토르는 영어 임페로르의 어원인데 본래는 군의 최고 사령관을 의미하는 말이다. 또 카이사르는 이후 황제라는 뜻의 독일어 카이저와 러시아어 차르의 어원이 되는데 본래는 한 가문의 이름이었다. 다른 직함도 대동소이하며 황제에 해당하는 직함은 찾아볼 수 없다. 즉 아우구스투스는 황제로 즉위하지 않았지만 황제와 다름없는 권력을 쥐고 있었다. 이는 기원전 27년 속주 총독으로서의 명령권 획득, 기원전 23년 호민관 직권 획득,
기원전 19년 집정관 명령권 획득이라는 세 가지 거대 권력을 겸비하면서 합법화된 것으로 그의 후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로마 제국은 조금씩 서서히 성립하였다. 즉,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체제 특성상 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는 꼭 세습될 필요 없이 핏줄이 끊기더라도 군인들의 지지와 원로원의 승인만 얻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후계자로 삼을 만한 남자 자손이 없어 부하이자 사위인 티베리우스에게 뒤를 잇게 했다. 그 후 제5대 네로 황제까지 혈연 관계로 이어졌는데 가문의 이름을 따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라고 부른다. 이어 로마 제국의 제6대부터 제11대까지 플라비우스 왕조가 맥을 이었고 이후 우수한 장군을 양자로 맞아 후계자로 삼은 오현제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다시 시작된 세베루스 왕조가 5대째에 끊기고 군인 황제 시대로 돌입하였다. 계속되는 내란과 사분오열 사태를 겪으며 제국의 안정을 회복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1세였다. 그가 313년에 발표한 밀라노 칙령, 종교적인 예배나 제의에 대해 로마 제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이다. 이로써 로마 제국에서 신앙을 가지는 것, 특히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한 방해물이 제거되었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밀라노 칙령은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포고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코 종교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국의 안정을 최우선시에 도달한 결론이었다. 이후 콘스탄티누스 1세의 조카인 플라비우스 클라디우스 율리아누스는 황제로 임명된 후 로마를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기 이전 사회로 되돌리고자 했다. 그러나 전통신앙의 쇠퇴는 이미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고 로마 제국은 새로운 정신적 구심력을 확보해야 했다. 당시에는 이집트와 아시아에서 생겨난 다양한 신앙이 성행했는데 그중 팔레스타인의 라틴어 이름, 팔레스티나에서 기인한 그리스도교와 이란에서 유래한 미트라교가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의 판단은 4세기 말에 군림한 테오도시우스 1세에게 맡겨졌다. 미트라교는 많은 동물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점이 전통신앙과 비슷한데 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테오도시우스 1세는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확정한다. 로마 제국의 동서양분이 고착된 후 서로마 제국은 단명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 이후 약 100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하였고 신앙은 현재의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로 계승되었다. 3. 이슬람 초창기의 지도자. 이슬람의 역사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계시로 시작하여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의 순서로 옮겨간다. 3대 정통 칼리프 시대까지 신앙 공동체와 이슬람 국가는 완전히 일치하는 관계였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겸하였다. 이슬람에서는 일신교의 선배격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존중한 성서에 등장하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등을 예언자로 인정하며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태어난 무함마드를 최후의 위대한 예언자로 섬긴다. 무슬림에 대한 다신교도의 박해가 심해지자 무함마드는 신자들과 함께 메디나로 이주한다. 하지만 가만히 얹혀 지낼 수만은 없는 노릇이어서 금품 약탈을 노리고 메카의 대상,
사막이나 초원 같은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떼를 지어 먼 곳으로 다니면서 특산물을 교역하는 상인의 집단. 메카의 대상을 자주 습격하였다. 결국 메카와의 전면전으로 치달았지만 무함마드의 교묘한 작전과 지휘는 메디나를 승리로 이끈다. 무함마드는 자신이 지휘하는 전쟁을 지하드, 즉 성전이라고 불렀다. 전리품의 획득은 어디까지나 결과이고 본래의 목적은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었다. 이러한 뜻은 그의 후계자들에게도 계승되었다. 이슬람의 다수파인 수니파의 역사관에서는 무함마드 사후 정통 칼리프 시대가 이어지는데 바로 무함마드의 제자들이 대리인, 후계자를 의미하는 할리파라는 직함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시기이다. 교과서 등에 나오는 칼리프는 할리파의 영어식 표기이다. 무함마드가 사망했을 때 후계자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다. 메디나의 신자들이 지역 출신자를 옹립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신자들은 끈질긴 타협을 통해 무함마드의 오랜 친구이자 친족 이외 첫 신자인 아부바크르를 후계자로 세웠다. 아부바크르는 메디나의 신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높고 딸 아이샤가 무함마드 만년의 총애를 한몸에 받은 부인이기도 해서 큰 잡음은 없었다. 그렇지만 신앙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심만으로는 부족했고 전리품이라는 실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 동안 성전이라는 이름의 대외 전쟁과 영토의 확대가 이어졌다. 신자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제대로 된 제도와 체제를 하루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 임무는 제2대 칼리프인 우마르 1세 때 대부분 이루어졌다. 정복지에서의 군영 도시 건설을 비롯해 국고 창설, 세제 정비, 전사의 봉급 제도 및 장부 관리, 정치적 결정의 문서화,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이주한 날을 이슬람 원년 1월 1일로 삼은 독자적인 태음력 제정, 법 규정 정비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신앙 공동체는 이슬람 국가로 변모했다. 제3대 칼리프인 우스만 이븐 아판 시대의 두드러진 업적은 무함마드를 통해 공표된 신의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전으로 계속 전하다 보면 반드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정전을 편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이슬람의 정전이자 성전인 쿠란이다. 제4대 칼리프로는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자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의 남편이기도 한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가 옹립되었는데 동의하지 않은 세력도 있었던 탓에 이렇다 할 큰 업적은 이루지 못했다. 그의 존재는 오히려 사후에 중요해졌다. 생전에 무함마드로부터 후계자 지명을 받은 알리만을 예언자의 정통 후계자로 믿는 집단이 나타난 것인데 시아파가 바로 그들이다. 알리는 수니파에게는 제4대 정통 칼리프이고 시아파에게는 초대 이맘으로 숭배되고 있다. 이맘은 수니파에서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를 의미하는 칼리프의 별칭이지만 시아파에서는 정치와 종교 양쪽에서의 최고 지도자를 의미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수니파와 시아파의 차이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로 누구를 정통으로 삼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첫머리에 서술한 이슬람 왕조의 계보는 수니파의 역사관에 따른 것이고 시아파에서는 알리와 그 직계 자손만 인정한다. 4. 대제국의 토대를 쌓은 지도자. 세계사에서 많은 대제국이 흥망을 거듭했는데
그 수많은 지도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3사람을 꼽는다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몽골의 칭기즈칸,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를 들 수 있다. 마케도니아는 현재의 그리스 북부에 위치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들을 이웃 국가가 아닌 북방의 야만족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때 발칸반도의 남쪽 절반을 지배하는 대국으로 성장한다. 당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코린토스 전쟁 등 계속된 내란을 겪으며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이었다. 게다가 자랑거리인 중장 보병도 기마병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마케도니아군 앞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필리포스 2세가 뜻하지 않게 암살된 후 즉위한 알렉산드로스 3세는 페르시아 전쟁의 보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아시아 원정을 감행한다. 때마침 아시아 대국 아케메네스 왕조는 곤두박질 치듯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기세를 자랑하던 마케도니아 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알렉산드로스 3세의 명령대로 마케도니아 군은 소아시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방, 이집트에 이어 메소포타미아, 이란 본토까지 진격했다. 알렉산드로스 3세는 아케메네스 왕조를 무너뜨린 후에도 진군을 멈추지 않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장병들의 강경한 저항에 부딪혀 더 이상의 진군을 포기하고 되돌아갈 것을 결정한다. 그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어디까지 돌진해 나갔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거론할 인물은 몽골 제국의 토대를 쌓은 징기즈칸이다. 중국 대륙 북방에 드넓게 펼쳐진 곳을 몽골 고원이라 부르는 것은 징기즈칸이 활약한 덕분이다. 동아시아의 유목민족으로는 흉노족과 돌궐족이 유명한데 실상은 정점에 군림하는 부족이 유목민들 중에서 계속 바뀌었을 뿐이지 특정 부족민들이 뛰어났던 것은 아니다. 유목민족 중 유능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만 거대 국가가 형성되고 중화왕조를 압도하였다. 칭기즈칸도 탁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당근과 채찍을 능숙하게 잘 다루고 정보전을 중시했다. 항복 권고를 순순히 따른 곳에는 관대했던 반면 한 번이라도 저항한 곳은 인정사정 없이 짓밟았다. 그 앞에서 포로의 운명은 죽든가 노예로 팔리든가 둘 중 하나였다. 정보전은 이슬람 신자인 무슬림 상인을 활용하였다. 상업활동을 하는 그들은 중앙아시아 도시들의 구조와 내부 사정에 정통했고 칭기즈칸은 무슬림 상인들에게서 모은 정보만 있으면 미지의 땅에서도 자신만만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칭기즈칸이 사망할 즈음에 몽골의 세력권은 몽골 고원부터 중국 동북부, 중국 대륙 북부의 절반, 나아가 중앙아시아 전체까지 미쳤다. 이후 대제국이 100여 년이나 계속되며 몽골의 위상은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고 한 부족의 이름이 현재까지 민족명으로 전해지고 그 출신지에도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세 번째로 거론한 인물은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이다. 지중해의 코르시카섬 출신인 나폴레옹은 평시였다면 출세는 꿈도 꾸지 못할 평범한 군인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라는 소용돌이가 그의 운명을 확 바꾸었다. 혁명 정부 내의 대립으로 숙청의 광풍이 휘몰아치며 무정부 상태로 치닫던 와중에 혁명으로 이득을 본 도시의 부유층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갖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을 필요로 했다. 그때 마침 눈에 띈 인물이 이탈리아 전선에서 명성을 떨친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연승가도를 달렸다. 막강한 나폴레옹 군대의 저력은 나폴레옹의 뛰어난 리더십과 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일치단결한 징병부대에 있었다. 전력의 과반수를 용병에 의존하던 당시 유럽 사회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매우 특이한 존재였다. 국민이라는 개념도 국왕의 신민이나 귀족의 영주민을 대신하여 프랑스인 모두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급작스럽게 만들어졌다. 프랑스군의 성공을 목격하고 나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 국민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최전성기의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 전체를 정복 혹은 굴복시켰다. 영국을 무너뜨리면 유럽의 완전 재패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산업혁명과 상업혁명을 거친 영국의 국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되었다. 영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시작한 대륙 봉쇄령은 오히려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고 나폴레옹의 눈앞에 먹구름이 감돌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의 몰락은 1808년 5월 벌어진 마드리드 민중봉기가 그 시작이었지만 치명적인 원인은 제6장에서 이야기할 모스크바 원정의 실패였다. 5. 독립운동의 지도자 19세기 이후 열강의 식민지가 된 나라나 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사방으로 퍼진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각국의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20세기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독립 열의에 한층 더 불을 지폈다. 19세기 초반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과 브라질을 제외한 남아메리카 대륙의 대부분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스페인이 프랑스군에게 점령당하자 해외 식민지의 스페인군 사이에도 동요가 확산되었는데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활발해진다. 뒤이어 남아메리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남미 지역의 독립운동에 가장 위대한 공적을 남긴 인물은 베네수엘라 출신의 시몬 볼리바르였다. 남미의 손꼽히는 자산가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일찍부터 독립운동에 투신하였고 그는 매우 열정적인 이상주의자이면서 동시에 현실을 통찰하는 냉철함을 겸비하여 가톨릭 교회와 협조하면서 공화정 체제를 지향했다. 볼리바르는 상당히 활동적인 인물로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을 둘러보며 세계 정세를 목격하고 학문과 견문을 넓혀서 남미로 돌아왔다. 남미의 구 스페인 식민지를 통일하지는 못했지만 베네수엘라, 현재의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를 독립시켰고 나아가 페루와 볼리비아의 독립을 돕는 등 남미 역사에 불후의 명성을 남겼다. 페루와 브라질 사이에 위치한 볼리비아가 국가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것도 남미 각지에 볼리바르의 이름이 붙은 지명이 많은 것도 볼리바르의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두 번째는 위대한 영혼을 의미하는 마하트마라는 존칭을 부여받은 인도 독립의 아버지 모한다스 간디이다. 간디는 변호사로 남아프리카에 갔을 때 동포를 향한 심각한 차별을 목격하고 인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굳게 다졌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현재의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합한 인도아 대륙을 아울렀고 인도만 해도 내부의 다양성은 유럽 대륙에 필적할 만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종교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목표로 이끌 수 있을까? 수많은 희생이 불가피한 독립전쟁도 승산이 없고
무엇보다 얼마만큼의 사람이 자신을 따라줄 것인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후 간디가 제시한 전술은 비폭력 저항운동이었다. 일단 누구나 참여하기 쉽고 인도 사람들이 영국 제품의 불매운동과 영국에 대한 비폭력을 일제히 실시한다면 인도에 의존하는 영국 경제는 급격히 파국을 초래할 것이고 그렇다면 영국은 인도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선견지명은 대체로 맞았지만 정작 인도 아대륙의 복잡한 내부 상황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급진파의 폭주와 무슬림의 독자적인 행동,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을 막지 못했고 간디는 결국 힌두교 급진파 손에 암살되고 말았다. 매우 안타까운 최후였다. 세 번째는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호찌민으로 본명은 응우옌신 꿍이다. 젊은 시절 프랑스, 소련, 중국 등 해외에서 보내는 일이 많았던 그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귀국하던 중 장제스의 비밀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이름이 호찌민이라는 중국식 가명이었다. 베트남을 다시 중국의 보호국으로 삼고 싶었던 장제스의 지시로 석방된 그는 이후로도 호찌민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했다. 1899년 베트남 전역은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 함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식민지가 되었다. 왕족의 주도로 시작된 독립운동이 실패하자 대지주가 전면에 나섰다. 그마저 실패한 뒤 왕족과 대주주 이외의 모든 계층을 독립운동에 받아들이는데 바로 호찌민이 참여한 베트남 독립동맹인 베트민이었다. 호찌민은 국제공산주의 조직인 코민테른의 지시를 존중하면서도 공산주의자이기 전에 철저한 베트남 독립운동 투사였다. 독립과 자유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고 이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봉인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호찌민은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었고 베트남은 프랑스 철수 후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력을 갖게 되었다. 6. 개혁을 단행한 지도자. 유럽의 역사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큰 전환기로 삼지만 국가나 지역별로 보자면 그 이전에 과감한 개혁을 이룬 곳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곳이 러시아와 프로이센이다. 러시아의 표트르 1세는 후에 대제의 존칭을 받는다. 러시아를 유럽 변방의 이류 국가에서 열강의 반열에 들어서는 계기를 만든 인물이기 때문이다. 표트르가 개혁을 단행한 데는 소년 시절의 경험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네덜란드 등 서구에서 러시아로 온 프로테스탄트 상인들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격리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장난꾸러기 소년 표트르는 그곳을 빈번하게 드나들면서 바다 너머 세계에 동경을 품었다. 친정 개시 직후 표트르 1세는 가명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대규모의 서유럽 시찰단의 일원이라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네덜란드와 영국 등 서구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러시아의 낙후를 새삼 통감한 그는 수백 명 규모의 외국인을 고용해서 함께 귀국했다. 이때 많은 귀족이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의 개혁은 그들의 수염을 자르는 것에서 시작됐다. 전통적인 귀족의 특권을 박탈하지 않고는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없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산업의 육성과 상비군의 설치. 첫 번째 급선무는 이 두 가지로 표트르 1세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 개혁에 착수했다.
과세 대상을 세대에서 개인으로 개정하며 빠져나갈 방법을 차단하고 어떻게든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노력했다. 또한 공장 노동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는 농촌에서 도망친 농민을 면책하는 방법으로 대처했다. 바쳐야 할 세금과 부역을 감당할 수 없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숨어든 농민 가족들에게 일정한 세금과 곡물만 내면 강제 소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도시 노동자가 된 그들은 농촌에 있을 때보다 수입이 안정되어 그 정도의 부담이라면 감당할 만했다. 표트를 세는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형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표트를 세 개혁은 귀족에게 군 복무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에서 교회를 관리하는 등 실로 다방면에 걸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도 후에 대왕의 존칭을 부여받은 인물이다.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비렐름 1세 때 상비군의 수가 3만 8천 명에서 8만 1,000명, 전 인구의 30분의 1로 대폭 증원되고 국가 예산의 3분의 2가 군사비로 책정된 군사국가로 변모하였다. 하지만 한랭한 기후와 척박한 토질로 인한 적은 인구와 낮은 농업 생산력이 항상 고민거리였다. 프리드리히 2세는 두 가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에서 온 이주민을 환영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역병에 걸린다며 꺼리던 감자의 재배 장려에 온 힘을 기울였다. 어떻게 하면 계속 실패로 끝난 감자 보급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1756년 3월 24일 프리드리히 2세는 모든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땅에서 열매를 맺는 감자의 장점을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영양가 높은 이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올 봄부터 재배를 장려하라. 빈 땅에는 감자를 심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 열매는 이용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노동에 상응하는 만큼의 수확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농민들에게 단순히 재배 방법을 지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용기병이나 고용인들이 감시하게 하라. 이토 쇼지, 감자의 세계사 중에서 프리드리히 2세가 단행한 강력한 감자 보급 정책은 인구 증가와 식량 생산 확대에 효과적이었으며 군사력 또한 한층 강화시켰다. 독일의 중심이 오스트리아에서 프로이센으로 옮겨간 것도 프리드리히 2세가 단행한 개혁 덕분이었다.